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실학부터 해서 문학 파트까지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업 때도 좀 설명을 할 때 실학에 굉장히 제가 좀 힘을 많이 줘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학은 전 조선 후기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적인 변화라고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실학은 정계에서 이제 좀 밀려난 사람들이 소외된 정권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도 보면 알겠지만 무슨 론 이렇게 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연구에서 그쳐버린 게 많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좀 한계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실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어찌 보면 제가 어제도 쭉 얘기하긴 했지만 일본이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또 실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자, 실학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은 학문적으로 그냥 정의를 하자면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19세기에 나타난 전통 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유학의 한 분파의 사상과 학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게 한계점이긴 한데요. 어디까지나 실학자들도 원래는 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유학의 한 분파인 것이지 유학을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좀 특징, 한계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실학을 설명할 때 저는 보통 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된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학문이다 이런 뜻이고, 요거에 반대돼서 이제 실학자들이 그러면 가짜 학문은 무엇이냐라고 허학이라고 하거든요. 허학. 우리가 마음이 허해 할 때 그 비어 있다 그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허거든요. 비어 있는 학문 이런 뜻인데, 이때 말하는 허학은 성리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이 갖고 있는 여러 어,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를 좀 개혁하고자 했던 생각이 진짜 학문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학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에 이제 세계의 성격을 보자면 실천적이고 실증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은 실제로 쓰임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실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 보통 뭐 삼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배경부터 다시 보면 이제 조선 후기에 우리 쭉 봤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동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신분제도 막 바뀌어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민들이 막 문화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조선이 갖고 있던 이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그 양반 중심의 이런 사회 질서,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당시 이제 기득권층, 지배층들은 성리학을 더 강조해서 사회 이런 신분 질서를 더 단단하게 이제 올가 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불만이 터져 나왔고 사회는 이미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흐름을 성리학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건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용어가 성리학의 교조화란 말을 합니다. 교조화. 우리 뭐 딴 거는 생각하지 않고 교 생각하면 돼요. 교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하나의 종교처럼 너무 절대화됐고 나머지 사상이나 학문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나도 폐쇄적이고 이런 모습이 사회 변화가는 사회를 전혀 이제 맞추지 못했다라는 점, 그런 한계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진짜 학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실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업 때 제가 우리 급했기 때문에 요거를 막 제대로 막 설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실학이 왜 등장했는지 지금 거의 5분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실학이 절대 만만치 않은 아주
어려운 아이인데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본 것이었어요. 수업 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학이 등장을 했고 우리 역사랑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사상 및 학문이다. 요거는 어찌 보면 국학파의 생각이랑 좀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실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 아니면 뭐 세 부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는데 중농학파 그리고 중상학파 그리고 뭐 국학파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대로 나눠보면 그래서 농업을 중심으로 생각한 중농학파 아니야 상공업이 더 중요해 중상학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요 사람들은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나눌 뿐이지 자기들이 난 중농학파구나 난 중상학파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붕당처럼 그런 싸움의 대결의 구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사회를 좀 개혁하려면 농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우리가 조선이 발달하려면 상공업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둘 다 막 강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중농학파인지 이게 중농학파인지 명확하게 나누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농학파 그리고 대표적인 뭐 중상학파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중농학파들은 대체로 이제 농촌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던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조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자면 조선이 이제 농업이 되게 중요한 국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중심에 농민들이 결국은 국가 재정이고 민본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이제 근본이 백성인데 그럼 이 백성이 잘 살게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본 게 토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열심히 농사 짓지만 실제 그 부를 얻는 건 토지를 가진 일반 소수의 양반들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경자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서 토지를 좀 재분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면 결국 국가 재정도 좋아질 거고 나라가 더 부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토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반개수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 균존론이란 걸 제시합니다. 균. 요때 균은 우리가 뭐 균이라다 할 때 균. 똑같다 이렇게 균등하게 할 때 균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균등하게 다 지급을 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요 사람은 신분 차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분끼리는 균등하게 지급하는 거지만 신분이 다르면 차등 지급해요. 아무래도 신분 차별을 인정하니까 양반에겐 좀 더 많이 주고 그 다음 농민에게 조금 덜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차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좀 한계점이다 라는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익이라는 사람은 성호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거기에서 한전론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요때 한이라고 하는 건 리미티드예요. 제한한다는 거. 제한. 자, 땅을 제한하자는 건데 어떤 땅이냐면 토지를 일반 농민들에게 줘요. 그걸 이제 농민들이 일정 한 가구가 생활할 정도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경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 땅 정도 그 크기를 이제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만큼은 매매를 못하게 제한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땅은 영원히 업으로 삼는 땅이다 라고 해서 영업전이라고 둬요. 그리고 여기는 매매가 금지된 땅입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전론. 자, 이렇게 되면 일반 농민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문제는 정약용입니다. 자, 정약용은 정말 오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책들을 펴낸 사람이고 정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고 관심도 많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이 개혁론도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일단 여전론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제시를 합니다. 자, 여전론은 어떤 거냐면 마을 전체에 토지가 있으면 그 마을 전체의 토지를 일여라고 하는 단위로 묶어요. 그리고 여기 땅은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요 땅 전체를 마을 전체가 공동 경작해서 공동 분배하는 형태예요. 단 이 여에 이제 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처럼 여장이라는 사람을 두고 이 여장이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뭐 저 최 씨는 뭐 얼마만큼 일했어 이렇게 노동량을 매일매일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 이제 분배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 똑같이 공동경작하고 완전히 똑같이 분배하는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고 하니까 뭐 합리적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사유재산을 부정합니다. 요게 정약용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면 요거는 반발이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해서 정전론이라는 걸 내세우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이 여전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집단 농장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공산주의 뭐 이렇게 사회주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북한에서 정약용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훈이 형이 막 이렇게 박수 칠 겁니다. 달기라고 이렇게 막 할 건데 그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정약용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엄청나게 급진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회재산을 완전히 이제 부정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해서 정전론이란 걸 다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때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폰에 보면 샵 버튼 생각하면 됩니다. 샵이 한자로 보면 우물정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 정자가 우물정자거든요. 그래서 마을 전체 토지를 이제 정전으로 구등분합니다. 구등분하게 되면 우물정자 모양으로 구등분이 되죠. 그러면 그 가장 가운데 있는 9분의 1 땅을 이제 공전으로 두게 되고 요 공전을 이제 마을 전체에서 공동 경작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 가지고 조세를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자, 요 땅은 그러니까 9분의 1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 뭐 소유도 아니죠. 공동 경작하는 땅이 되는 거고 공전이 된 거고 나머지는 사전이에요.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농학파는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북학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조선이 발달을 하고 이제 부강해지려면 상공업 진흥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결국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으로 볼 수 있는데 박지원이 청에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그러면서 청의 문물을 통해서 청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통해서 많이 발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받아들여서 우리도 좀 발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사람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수원 우리 중농학파의 유형원 있었죠. 둘이 형제 아닙니다. 관련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우연입니다. 자, 어쨌든 유수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업을 발달하는데 저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조선에 아주 직업의 기천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잖아요.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요 차별, 직업의 기천, 귀하고 천하고 나타내는 이 이제 신분제처럼 굳어져 있는 이 단어인데 요거 없애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산업공상으로 우리가 상인을 가장 천대하고 차별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 없애야 돼. 직업적으로 모두가 평등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유서원이었어요. 우서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상학파에 끼어 있긴 하지만 뭐 상업 이런 얘기보다는 천문학에 더 얘기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의사문답이라는 책을 써서 천문학에 관해서 서로 이제 문답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막 이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는 좀 재밌는 책이에요. 혹시나 자기가 천문학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다면 의사문답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구 자전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 이제 지구 자전설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 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게 되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혼천이 이런 거 천문 관측 기구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천문 관측도 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지원. 중상학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박지원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이죠. 그래서 굉장한 양반 가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허례허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양반전 허생전 우리 곧 수행평가 내일이죠. 내일 치는데 그걸 쓴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박지원 하면 작가 아니냐고 소설가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학자였고요. 그리고 관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근데 학문에 좀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그러니까 책도 쓰기도 하고 했던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람은 특히나 우리가 상공업이 발달을 하려면 우리가 수레, 선박 이런 거 이용해서 유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상업의 규모나 이런 게 훨씬 커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폐 유통이 활발하게 되어야만 우리가 상업의 규모나 상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공업이나 상업 이런 게 더 발전하려면 기술 이런 것들 더 진행시켜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중상학파 얘기하면서 가장 좀 독특한 사람이다. 정말 시대를 앞서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박재가라는 사람입니다. 자, 박재가라는 사람은 우물론이란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조선이 지금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를 이 사람은 너무 조선인들은 절약을 한다. 근검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좀 그래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 절약이나 뭐 아껴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잖아요. 좋게 보고 그게 미덕이다. 뭐 절제하고 뭐 소비 좀 아껴 쓰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약하고 이런 정신들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절약을 해서 계속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공장에 돌아가지 않고 공장에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경제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비를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해줘야만 이제 새로운 경제, 새로운 물건도 계속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거 만들고 또 팔고 하면서 돈 벌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본주의의 원리를 되게 깨우치고 있었던 사람이 박재가입니다. 그걸 이제 우물에 비유한 거죠. 자, 우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여있는 물입니다. 우물도 결국은 고여있는 물인데 요거를 계속 퍼내지 않으면 결국은 고여있으니까 썩게 돼요. 근데 계속 퍼내면 새로운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속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물이 보충되듯이 새로운 물건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산과 소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제가 돌아간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다음 국학. 국학은 요때 말하는 국은 나라국,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이니까 조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지리, 우리의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과거 시험 칠 때 여러 이제 중요 유교 경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그리고 한문 이런 거잖아요. 다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우리의 영토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무슨 뭐 땅이 있고 어떤 지역이 있고 우리 어떤 역사가 있고 이런 거 모르면서 중국 역사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진이 빠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부분에서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고 해서 우리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자적인 정통론 이런 걸 이제 확립시켰던 사람이고요. 사만부터 해서 그리고 유독공의 발해고 이제 발해에 대한 관심 드디어 나오게 된 겁니다. 남북국 이런 얘기 나오고 한 게 이때부터고요. 다음에 지리 부분에서는 이중환의 택리지 요거는 아직까지도 중요한 이제 책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인문지리지입니다. 각 지방에 가면 뭐 산천이 어떻고 그리고 그 지역의 인물이 어떻고 뭐 양산에 갔더니 막 최고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풍속, 산물, 특산물이 어떤가 이런 걸 이제 기록한 지리지인데 문제는 아무래도 개인이 이제 쓰는 거라서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약간 편견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다음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지도하면 대표적인 인물이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너무너무 정밀하게 잘 만들어서 오히려 사형당할 뻔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국어는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뭐 해석을 한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언문지 유희의 언문지 이런 게 있었고요. 다음 백과사전 이런 거 지식 자랑하는 거라고 했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문화 드디어 이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가 뭐 농업도 그리고 상업도 다 발달하고 하면서 경제력이 훨씬 좋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농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서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도 공부하고 싶어였어요. 말도 안 되죠. 저도 미쳤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이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이 수업 들었을 때 교육을 받고 싶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 당시에 양반과 결국 일반 평민을 가르는 건 교육 수준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문화의 주체가 되고 이렇게 돼야 이제 양반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돈만 가진다고 해서 당시에 그냥 상놈은 상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싶어 했고 그런 이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서당 교육이 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서당에서 이제 기초적인 교육, 초등 교육을 막 받게 되면서 글도 깨우치게 되고 이러면서 자기 글도 한번 써보고 양반처럼 이제 난도 한번 쳐보고 사군자 막 그려보고 이런 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드디어 문화의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자, 그에 맞춰서 서민들한테 맞는 한글 소설, 한문 소설이 아니고 그리고 되게 엄격한 이제 그 딱 형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시조가 아니고 그냥 쭉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설 시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한글 소설 대표적인 건 홍길동전 그리고 춘향전 이런 게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한글로 쓰여진 것만 봐도 이걸 읽는 독자층이 평민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막 양반이나 이런 당시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행포 그리고 이런 사회적 차별을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읽는 독자층이 일반 평민이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조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굉장히 엄격한 이제 뭐 3원 4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조에 이제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 일반 평민들은 뭐 글을 깨우치긴 했지만 글은 막 쓰고 싶어요. 나도 한번 시도 한번 갈게 써보고 싶고 막 그런데 형식을 몰라요. 근데 알더라도 지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막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오락. 서민들의 이제 오락은 판소리랑 탈춤인데요. 사실 판소리 탈춤은 그냥 보고 있어도 좀 재밌어요.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풍자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내용도 되게 많아서 그냥 좀 재밌는 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당시 사회를 막 비판하고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이루어진 요런 판소리랑 탈춤을 하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일반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에는 양반들도 있고 막 여러 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곳인데요. 요런 곳에서 그냥 막 양반에 대해서 막 양반 저 개자식이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풍자하고 이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반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산탈춤의 양반춤입니다. 양반춤에서 말뚝이 대사가 나와요. 말뚝이가 굉장히 주로 이제 양반을 되게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자, 쉬 하면서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서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죠. 그리고 육판서. 우리 이제 판서는 그겁니다. 육조의 이제 장관에 해당되는 게 판서거든요. 그래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육판서를 다 지낸 태로 재상으로, 그러니까 물러난 퇴직한 재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이런 얘기합니다. 그냥 양반은 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막 놀리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탈춤을 쓰다 보니까 익명성 이렇게 가면 뒤에 숨어가지고 막 더 이제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걸 막 서로 좋다고 다 웃고 즐기고 하는데 양반도 막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양반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시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 정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면 뭐 목류도원도도 있겠지만 고사간수도라고 하는 걸 전 조선 정기 때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사간수도의 생긴 모양 그리고 이 풍경의 경치의 모습을 보면 가짜 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중국 화풍을 모방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때 오게 되면 진짜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진짜 경치를 그려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정선의 인왕제색도나 금강전도 이런 게 있는데 와 그림 뭐 교과서도 있고 보면 알겠지만 진짜 잘 그렸어요. 그다음에 풍속화도 유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홍도랑 신윤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은 좀 색깔이 다르죠. 김홍도는 일반 서민들의 그냥 모습을 굉장히 익살스럽게 딱 봐도 뭔가 좀 재밌어요. 그림 자체가. 그리고 정말 우리 생활상을 그렸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신윤복은 좀 부녀자들이나 뭐 약간 로맨스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여성적인 이제 그런 그림체가 좀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어쨌든 풍속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화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백성의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름 없는 백성들 누군지 몰라요. 근데 작자 미상의 그냥 백성들이 자기의 그냥 희망 사항을 담아서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제 민화. 그래서 뭐 호랑이를 그린다든지 뭐 소나무 뭐 그리고 뭐 무병장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상징적인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뭐 잉어라든지 원앙 뭐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백성들이 자신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라고 하는 게 민화예요. 자, 요게 이제 왼편이 이제 김홍도의 딱 그림이죠. 그리고 오른편이 이제 신윤복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림체가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신윤복은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이 난다 정도. 이렇게 하면 끝. 수고했습니다.